행정수도 완성! 자, 더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중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세종이 미래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당동이
지역구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보람동입니다. 유인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행정복지위원회 홍나영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 4기 3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순서는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방향을 직접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시정 4기 3주년 인사와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브리핑을 위해 최민호 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평동 주민들이신가요? 다 가셨나요? 여기 안 계시고? 그 백만송이 장미꽃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해서 생긴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그 유럽의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민요인데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러시아 노래로 그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노래 유래가 제가 기억하는 건 왜 백만송이 장미인가? 그 나라는 하여튼 그 지역의 나라 조지아인가 뭐 라트비아인가 화가가 하나 살았는데요. 여배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장미를 100만 송이를 사서 선물을 보냅니다. 쉬워요. 100만 송이니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그 여배우의 사랑을 구했는데 과연 사랑을 얻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지난번에 제가 6월 26일이네요. 우리 시민들을 조천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모셔서 새로운 제가 이제 3년이 됐거든요. 올해 어제까지가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하고 만 3년째 되는 날이고 오늘부터가 4년째 들어가는 날입니다. 3년을 정상을 하고 또 적발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1년. 그런데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새 정부는 새 정부대로 새로운 정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준비하고 출범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그때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못 오셨죠? 그래서 오늘 시민과의 대안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둡지 않나요? 좀 조명이 더 껐어요, 그냥?
화면이 좀 선명하게 보이도록. 오케이. 좀 낫습니까? 네, 좀 낫죠? 삼각파도라는 게 있어요. 그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늘 파도를 만나게 마련이죠. 파도를 만나는 거야. 안 만나면 좋겠지만 파도를 안 만날 수는 없죠. 근데 파도를 만났을 때 배가 다 침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건데 파도가 삼각파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른 파도가 동시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파도, 동쪽에서 오는 파도가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달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쉽지 않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삼각파도를 만나면 그 배는 100% 침몰합니다.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파도가 덮치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삼각파도고, 그래 이 삼각파도라는 걸 만나면 배는 침몰하는데 이 파도가 두 개가 방향이 다른 게 만나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가 피라미드 같이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피라미드 웨이브라고 삼각파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삼각파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건 침몰한다, 망한다. 그런 위기, 정말 극도의 위기를 표현할 때 삼각파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삼각파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삼각파도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 하도 들어서 저출생 문제 뭐 어제 오늘 얘기 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들은 얘기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또 어쩌겠느냐. 돈을 퍼부어도 육아, 영유아, 수당, 지원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최근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저 뒤에도 제 말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 되죠. 올려보세요. 이제는 좀 들리십니까? 이거도 안 들리면 어디 좀 괜찮으세요? 네.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지금 0.75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출생률인데요. 0.75 출생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여성, 그러니까 한 여성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여성 수에 그리고 그 여성이 낳는 아이 수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0.75명의 아이를 낳고 말하자면 이제 생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한 사람이 한 명 채 못 낳고 따지고 3명이 2명 낳는 걸로 아이를 낳고 여성들이 죽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만약에 우리 인구가 100명이 있다면 거기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여성뿐이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여성이라고 할 때 50명이 0.75명의 아이를 낳고 죽는 겁니다. 그럼 100명의 인구 중에 0.75, 50명 곱하기 0.75 그러면 한 35명 되겠죠. 35명 아이를 낳고 그 두 부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세대가 아이를 0.75 출생률로 낳고 가면 남는 아이 수는, 남는 인구는 35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곱하기 0.75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50명 곱하기 0.75를 해야 돼요. 근데 35명에 이제 남은 인구가, 남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세대가 가면 그 중에 35명 중에 반만 여성이기 때문에 한 17명이 0.7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한 10명 낳겠죠. 3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분명한 거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의문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그대로 추계해보면 2060년이 0.75의 출생률로 그대로 지속이 됐다 할 때 지금부터 30년 후인 한 세대죠.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 줍니다. 30%가 줄어요. 근데 인구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준 인구는 어린아이고요. 노령층 인구는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인구 비중으로부터 더 많아지는 거예요. 2,100명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100만이 돼요. 근데 3,100만 중에 2,000만이 노인이고 1,000만이 젊어. 그 1,000만 젊은이가 자기 부모 세대 2,0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노인들은 일을 퇴직하고 못 하시는 거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 추세로 가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납니다. 제로가 돼요. 그러면 2060년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있는 재산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그래도 낫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가 있겠어요? 근데 일자리도 없다. 돈은 누가 주는 사람이 없다. 자식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살률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 South Korea is over라고 하는 외국 유튜버인데 외국 유튜버가 만든 자료인데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 유튜버의 제목이 이름이 South Korea is over인데 여러분 South Korea is over라고 그러면 현재형 같지만 과거형입니다. 끝났다. 끝나갑니다가 끝났다. 이미 늦었다. 그렇게 경고하는 유튜브예요. 제가 하도 심각하게 이 유튜브를 보아서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지금 좀 뿌려봐라. 좀 보고 좀 느끼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노동력이 부족한 거 당연합니다. 군대 누가 시키죠?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생산 인력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노인들이 나중에 연세가 들면 더 보호가 필요합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돌봐줄 젊은이들이 없어요. 누구한테 돌봄을 받을까요? 그럼 로봇한테 받거나 외국인한테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이 유튜버 미국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차가 오기 전에 기차가 들이닥치기 전에 기차 오는 소리가 먼저 들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차가 들이닥치죠. 근데 지금 기차가 온다는 소리가 그렇게 났어도 못 들은 척 하더라. 설마 하고 있더라. 근데 들이닥치는 기차가 곧 도착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2060년도에 65세의 노인은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근데 2060년도에 바로 65세가 되는 연령이 2025년 현재 30세의 청년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설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침몰하는 한 상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제가 엊그제 JTBC에서도 또 연합뉴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서울 사람들은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말 실감을 못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고 있습니다. 11%의 면적에 인구의 51%가 살고 있어요. 밀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말을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연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집이 연동면인데
연동초등학교에 이번에 신입생 입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한 명도 없을 뻔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바람에 3명의 입학생이 생겨서 그리 보세요. 입학해줘 고마워요. 세종 연동초 1학년 3명 입학잔치를 해줬어요. 1학년이 3명입니다. 2학년은 근데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3학년은 4명입니다. 당연히 4, 5, 6학년이 그래도 비교적 많아서 연동초등학교의 학생 정원이 31명입니다. 그 학교가 예전에는 1,500명이 다녔던 학교예요. 1,500명이 다니던 학교인데 지금 31명인데요. 선생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29명이에요. 애들이 31명인데 선생님이 29명.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29명 다행입니다. 앞으로 4, 5년이면 연동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그 29명 선생님 직업은 어떻게 되죠? 어디서 구할 거예요? 다른 학교로 전금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전국적으로 올해만 신입생이 제로인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84군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온 학교 있잖아요. 안동의 초등학교가. 올해 폐교됩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졸업생이 한 명이었어요. 참 이런 현상이 지방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수도권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요. 이거 손을 좀 가져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끝나면 다행이죠. 3, 4년 후에 연동초등학교 선생님 29명 직장 없어지는데 3년 후에 중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중학교 가서 중학교마저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데 그게 선생님만의 얘기냐고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계속 휴직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린이집 관리비에 적자가 납니다. 어린이집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니까 어린이집에서 나를 동동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그거 예산에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문제가 이 간단한 문제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방 소멸 문제가 출생률 문제 때문에도 생기지만 사실은 이 전국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전국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머지않아 텅텅 비는 날이 올 거예요. 국토의 반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 표현이 망해가고 있다고 해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조속한 표현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 지방소멸 문제가 왜 생기느냐.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이 수도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가 같았어요. 50% 50%였어요. 근데 2019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앞지르기 시작해요.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게 위험합니다. 청년 인구도 말할 것도 없고 일자리도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수도권에 아까 저출생 문제 얘기했는데 수도권 지역의 출생률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수도권의 인구 출생, 서울의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0.55예요.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이동하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인구의 95%가 청년층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층이 그럼 서울에 왜 가겠어요?
왜 가겠습니까? 바로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가지 말라고 지방에 말린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옳은 일이에요. 또 어쩔 수 없이 젊은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다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이 낳고 살기가 가장 힘든 곳이라서 0.55예요. 출생률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죠?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다는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현상 아니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삼각포대 중에 제가 지금 우리가 침몰하고 있다는 현상은 정치의 진영 논리의 양극화입니다. 다 쉬쉬하고 있고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톡방이라는 게 운영되고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러고 거기에 정치 얘기하기로 들면 여기에서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말자. 그래도 얘기하고 있으면 너 나가라. 하고 싶으면 니들끼리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학교 동창 간에,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완전히 편이 갈려져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편 갈리기로 나눠져 있어요. 무조건 내 편에 하는 건 옳고 반대편에 하는 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편이 갈려 있어서 정말 그 대립과 반목이 도를 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정확한 현실이에요. 외면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기지 않으면 죽어요. 선거에서 지금 감옥 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사는 거예요. 선거에 졌다고 해서 죽고 감옥에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잘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이건 오징어 게임이야. 죽기 살기야.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지나칩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이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나라나 또는 지역의 앞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다음 당선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에 침몰되고 있어요. 이게 옳은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다 당 갈라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누구를 더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입장을 바꾸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출생률은 낮아져서 인구는 감소하고 인구를 감소하면 일자리 없어지고 수익은 적어지고 그러면서 수도권으로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지방은 소멸되고 그 와중에 국민들은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정치인들은 부추기고 이게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입니까? 발전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손을 잡고 힘을 앞에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상상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뭐 제가 세종시장이지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종시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 정부, 새 시대에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일을 저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 그건 너무나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생각이에요. 국가 대계를 위해서 수도권의 중심축을 비수도권으로 옮기지 않으면
세종시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간이 너무나 위험스러워집니다. 수도권 집중 형성이 계속 일어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아까 지역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종시가 바로 행정수도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중앙부처 바로 인구 흡입력이 가장 많은 국가기관을 바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움직여서 바로 우리 국가의 구심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고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별로 진전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불문하는 거에 싸움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바로 수도권의 문제, 밀집 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국가 아젠다지 지역 아젠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세종이다 부산이다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세종하고 부산하고 해수부 옮기는 것 때문에 마치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국가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국가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국가입니다. 자식이 없는 국가에 무슨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어요. 국가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과 똑같은 뜻의 몸이 뭐라고 우리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말이에요. 군대에 가서 젊은 청년들이 목숨 바쳐 싸우고 저하고 싸울 때 왜 그러겠어요? 우리 형제 가족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킬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가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호를 단신 외국에 갔을 때, 그 전쟁이 났을 때 갓 싸워서 죽기를 원할 게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 동기가 뭐겠어요? 지금은 이제 고아, 부모 없이 자란 고아가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병역부하고 보면 고아는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가족이 없는 자가 군대에 와서 얼마나 국가에 충성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고아는 고아대로 삶을 위해서 그들을 면제시켜줄 겁니다. 바로 국가지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 문제. 바로 그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수도권의 밀집 현상,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야 되고 분권화시켜야 된다는 건 국가 아젠다지 세종시 아젠다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앙부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국회 이전 왔다고 해서 그런 비수도권 문제, 지역소멸 문제 없어지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 다 이루어질까요? 그걸 완성될까요? 천만의 말씀. 대통령실 국회 이전은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오면서 다른 데 오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라고 그런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국회는 완전히 이전해라. 이것은 세종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방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왜 살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대기업이 와야 되고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안 오고 있어요. 너무들 쉽게 기업 유치하자, 대기업 유치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 기업인들한테 물어보십시다. 수도권에서 오시면 지방세도 면제해주고 땅값도 싸고 토지가도 싸고 한데 왜 안 오시냐?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가서 일할 인력을 못 구해요. 인재를 못 구해요. 그 인재들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대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이러한 대책이 없이 그저 와달라. 세금 감면해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까지 지방세 좀 면제해주고 땅값 이 정도는 코끼리의 비스켓입니다. 더 필요한 건 세계 시장을 말하자면 석권할 수 있는 고급 인재, 기술인 그 기술력 있는 고급 인재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오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서울대학교 옮겨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 지금 호웃음 치고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오라고 그래? 제가 서울대 이공대만이라도 세종 내지는 중부권에 오라고 외칩니다. 허황된 얘기 같고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려고? 제가 왜 서울대 이공대에 오라고 그러냐면 고급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부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부권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말하자면 끌고 나갈 정말 젊은 과학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어요. 대덕연구단지 있잖아요. 카이스트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16개 전부 다 세종에 와 있잖아요. 기초과학연구원 대전에 있잖아요. 과학 비즈니스벨트 중요이용 가속기 세종에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인프라에 서울대학교 이공대들이 와서 같이 시너지로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어느 학교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국책연구기관들이 힘을 합해야 시너지를 얻어서 정말 최고급의 세계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학 중에 뭐 미국 대학 그럼 뭐 하버드다, MIT다, 칼텍이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사실 아세요? 하버드 대학 교수는요. 하버드 대학은 안 뽑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MIT 출신의 MIT 대학 교수 못 됩니다. 칼텍, 스탠포드 전부 다 그 대학 출신은 그 대학 교수 안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선생한테 배운 거 그거 그대로 제자한테 가르쳐야 뭐 하겠어요? 다른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학문을 이 학교에 전하고 그러면서 학문의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순수 혈통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뭐 조교수는 했을 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하버드 대학 출신이 하버드 대학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대학 출신 아니면 서울대학 교수 되기 어렵습니다. 고려대학 출신 아니면 고려대학 교수 되기 어려워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학벌, 동문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미국의 유명 대학, 세계 대학들은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학벌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서울대학교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중부권의 싱크탱크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메가 싱크탱크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력은 지금 세계 최고예요. 그러나 세계 최고인 기술력에 바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최고의 연구기관 명문학교들이 모여서 융복합 시스템을 통한 시너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 바이오 시대 이게 3대 세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3대 세계 게임 체인저 기술들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메가 싱크탱크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연구 기술을 우리가 배출해야 됩니다. 미국의 산호세 실리콘밸리라고 있는데 그 밸리 안에 뭐라고 그래요?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 안에 IT 기업이 다 집중되어 있고 바로 그 뒤에 스탠포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IT 기업, IT 기술이 배출되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지 분산돼 있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게 한 문제예요.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메가 싱크탱크를 중부권에 만들어서 이 메가 싱크탱크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연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기저기에 공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국은 특히 세종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싱크탱크를 만들었을 때 대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대기업들은 그 인력을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인재가 있는 곳에 대기업들이 올 겁니다. 외국 기업도 올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서 잘한다라고 외치는 이 시각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새 정부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메가 싱크탱크 만들어야 된다. 서울대학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해서 수도권의 명문대학 이전해야 된다. 대통령실 와야 된다. 국회 와야 된다. 국회하고 대통령실은 행정수도 완성에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기초 필수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발작을 못 뛰면 서울대학교도 어떻게 오겠습니까? 제가 서울대학교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시각에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그럼 대안을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지역 소멸 문제 해결할 건데 우리나라가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건데 서울대학교 10개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만들 건데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있는 대학, 있는 명문 대학을 더 명문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게 점점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지금 그 연서면에 스마트 국가 산다 약 80만 평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문자대로 국가 산업단지여야 합니다. 지금 AI 그러는데 맞습니다. 왜 AI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로봇 기술 전 세계적으로 피가 튀도록 굉장히 심합니다.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인력들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바로 그 기업들을 우리가 유인을 해야 돼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업들이 올 적에는 인재가 있냐 없냐 보고 올 거예요. 사람도 없는 곳에 어떻게 와서 기업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이런 자극을 받아서 출생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3년도에 0.72였지만 24년도에 0.75까지는 올라갔어요. 0.03%. 그런데 사실은 2.1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두 부부가요. 남자는 여러분 나니까 두 부부가 아이 2명은 낳고 나가야 둘이 죽어도 2명이 남는 거예요. 인구가 유지가 돼요. 그걸 유지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2.1명이에요. 2명이면 2명이지 왜 2.1명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0.1명은 교통사고라든가 사고, 중간에 사고 당하는 것들과 하는 것들에 대한 보완 체계. 이건 세계적인 유지 출생률이고요. 우리나라 0.7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 그래서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국가가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한 30년 동안 한 300조 원을 풀어놓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언제 설마 교육받고 되겠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 인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나라예요. 배우고 싶은 나라예요. 자기도 그곳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나라가 선진국.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그 선진국을 찾아서 자녀들 유학도 보내고 지금 외국에 자녀들이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상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잘 먹는데 외국인들은 절대 안 돼. 들어오면 불법체류라고 쫓겨낼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심시해야 돼? 노동력 어떻게 보충할 거야?
여러분들 요양원 나중에 다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겠지만 누가 돌봐줄 거예요? 애들은 없고 로봇가 돌봐줄 거예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전 글로벌 포용국가, 바로 다 인종, 다문화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기는 누가 좋아하고 바라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어떡하겠다. 어쩌자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되 양질의 외국인들, 도덕적인 사람, 지성 있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한 젊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서도 유학을 했어요. 저 외국인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외국인입니다. 영어도 이러도 서툴렀어요.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나는 결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했어요. 나 비록 말도 서툴이고 공부하러 외국에 왔지만 나 너희들 이상의 도덕성과 지성 가지고 있어. 나 그런 걸로 쳐다보지 마.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외국인은 왜 없을까요? 그런 외국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동질성이라는 걸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외국에서는 동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의 배경은 달라도. 근데 그 동화 정책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렇죠? 말이 통하면요, 외국인 국제결혼 많이 합니다. 외국인 사위 보신 분, 외국인 며느리 보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하면 문제가 없니다. 말이 안 통하면 뭐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동화를 시켜서 우리 사람으로 안고 가는 정책을 글로벌 포용 국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국어 어디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좋을까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세종시에 글로벌 한문화 단지를 만들자고 문체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협약을 맺었어요. 정부가 바뀌어서 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외국 젊은이들을 받아서 바로 한국어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한국 사람으로서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인전 한국인으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들, 며느리들 많이 옵니다. 베트남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며느리인데 어떡하겠어요? 더 안아주고 한국에 동화시키고 도와줘서 그들의 자녀는 전혀 문제없이 한국에 살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나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될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서 노벨상 수상자 많이 나오지만 순수 미국인 없어요. 다 독일계 미국, 영국계 미국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베트남계 한국인, 한국이 받는 거예요. 인전 이런 포용 국가로서의 우리가 의식과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폴리텍 대학이라고 했는데요. 폴리텍 대학이 그 기술 인력을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근데 폴리텍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 인력을 배우러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이사장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폴리텍 이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도 외국에 진출해야 되겠다. 한국에는 더 이상 시장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그 외국에 진출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에 가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폴리텍 대학에서 가르침으로써 폴리텍 대학에 바로 좀 명맥이라고 할까요? 그걸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전문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택도한다는 얘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폴리텍 대학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외국인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한테 세종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로 폴리텍 대학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그 기술 인력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폴리텍 대학 살자고 외국으로 진출한다. 얼마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폴리텍 대학이 이제는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으로 바뀌고 외국인들이 기술을 배우는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배운 외국인들이 우리의 노동력 내지는 기업 내지는 농장이든 요양원이든 여기에서 같이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바탕에 한국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에 바로 인터내셔널 폴리텍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했고 올해 연말쯤부터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세종의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또 비전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만 외쳤지만 공무원들 들어와서 한다고 세종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로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몇만밖에 안 됩니다. 가족까지 하면 39만 중. 다른 분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사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족기능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종시가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자족기능을 확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더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세종시의 도시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저 행정수도로 세종시는 끝나는 문제예요. 공무원 도시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자족 기능을 위해서 5개 비전을 발표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5개인데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전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종시의 고유하고 독특한 기준. 다른 도시에는 흉내를 내야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도 또한 다른 도시도 모방할 이유도 없고 잘하는 게 있다면 그 지역에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방에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잘하게 해주고 우리는 새로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그게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5개가 한글 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관광도시, 혁신산업도시. 여기에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행정수도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 대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모레도 할 겁니다. 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을 세종시 주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작은 시각을 버려라. 행정수도 완성은 아까 국가 대결을 위한 것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에요. 행정수도라는 게 뭡니까?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국회의사당, 중앙부처, 국제경부기관이 한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집적화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조율하고 신속하고 협의해야 될 마당에 있는 해수부마저 떠나가면 이게 무슨 행정수도의 의미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졌다면 전라남도는 벌써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해수부 부산에 간다면 우리는 기후에너지고 신설하는 거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을까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는 농업도기 때문에 농림수산도 달라. 그 주장이 뭐가 그렇게 틀렸을까요? 여기도 맞다면 저기도 맞는 거예요. 광주에서는 뭘 주장할 거예요? 우리는 광주요, 관광, 비엔날레, 예술, 문화관광도 주시오. 광주는 안 되고, 부산은 되고, 전남은 안 되고 되고. 이런 식으로 지역안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얘기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행정수도 만들자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하자는 거 아닙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집적이 되면서 효율화할 수 있는 정부가 있으라면 세종에 오십시오. 서울에 있고 세종에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오히려 그 비효율과 낭비가 있다면 그럴 일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좋고. 저는 한글 문화에 관한 한글 문화에 대한 시설은 우리 세종시에 직접 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문화 도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물관 도시는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세종시에 6개 박물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요. 그 6개 박물관 도시는 바로 동부가 최고의 박물관 단지입니다. 박물관 갖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빌바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 빌바오라고 하면 인구가 한 3, 40만, 한 34만 정도 도시가 있어요. 거기 크게 어떤 자족 기능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중소도시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급 미술관을 줬어요.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을 거기에 관리 위탁을 맡겼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측에서 보면 미술관 다 만들어주고 관리 위탁만 하자고 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전시회 중에서 또 거기서 구겐하임 미술관이 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바오시에 구겐하임 미술관 딱 하나 유치했는데 아까 인구 34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람객만 연간 100만입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박물관 도시가 됨으로써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람객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요. 이번에 월인천강주기라고 국보 320배는 유치했습니다. 우리가 기탁을 약속을 받았어요. 바로 그런 걸 보러 전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거죠. 그게 박물관 도시의 개념입니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에 2~3개 정도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대개 1개, 우리 6개가 있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해설관까지도 유치를 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정원관광도시는 이것은 우리 도시가 세종시가 가장 공원과 정원이 많은 곳입니다. 52%가 녹지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이 정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일본의 오사카 이번에 엑스포라고 좀 열리는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의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세계, 그것이 주제였어요. 제가 세계 국가관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AI,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을 빼면 무슨 전시고 박물관이고 안 되겠더라.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으면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시간이 자꾸 없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1분만 더 씁시다.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특이점이 대표적인 거가 블랙홀. 블랙홀에 딱 가는 순간 이제까지 물리법칙은 통용되지가 않아요. 새로운 물리법칙이나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아직 못 발견하고 있어요. 그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 특이점이 물리나 수학에서는 나오는데도 역사에서도 특이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지금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인 AI가 인간의 IQ를 뛰어넘는 시점이 오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IQ 천재가 한 150쯤 됩니다. 그죠? 근데 AI가 뛰어넘었다면 151이 되는 게 아니에요. IQ 1000짜리가 나옵니다. AI가 IQ 1000짜리가 나온다면 인간이 뭘 어떻게 해볼 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까지의 사고방식, 이제까지의 의식으로는 더 이상 그 세계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
석기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청동 시대 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특이점이 되는 게 AI 시대인데, AI 시대가 되면 가장 먼저 외로워지는 게 윤리성 문제하고 인간이 소외됩니다. 외로워져요. 로봇가 다 하고 기계가 다 해요. 인간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때 인간이 찾는 것 어딜까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환경이에요. 그게 녹지예요. 그게 공원이에요. 그게 정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이 전부 다 AI와 함께 그린이라는 요소를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그런데 앞장서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바로 정원도시 방향. 그걸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난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 예산이 삭감돼서 추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의 방향입니다. 혁신도시는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시티라는 쉽게 얘기하면 미래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나 자동차는 전부 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사 없는 자동차. 주차장 전부 다 스마트 방식, 소위 디지털 방식으로 다 바꾼다. 사람이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다. UAM, 바로 쉽게 얘기하면 에어택시예요. 공중을 나르는 헬기가 바로 드론과 같이 드론이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 만듭니다. 그 도시 세종시가 국가에서 최초로 선정이 돼서 지금 착수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도시 스마트시티가 완공이 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하고 부산이 지금 선정이 되습니다. 부산은 수자원을 이용한 거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행정수도로서 비수도권의 발전, 그리고 한글문화도시로서 바로 국제화, 한국어의 공용화, 세계화를 이루는 도시, 그리고 박물관 도시로서 바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정원 관광도시, 정원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달리는 스마트 도시. 이것은 어느 도시에서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부산에서도 얘기하겠죠. 서울에서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세종하고 부산은 가장 먼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이 나라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종시는 그런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우리가 값어치를 다해야 됩니다. 그 값어치를 다하는 건 뭐냐? 시시하게 속좁게 지역 이기주의, 지역적인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인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갈 때 그것이 세종시의 가장 위하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세종시의 정체성이요, 세종시의 자족비는 확충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네. 세종시 공약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행정수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공약도 제가 얘기한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 세종도에서 5급 상트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다 가꾸겠다는 것이거든요. CTX, KTX 역사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민자 역사를 빨리 추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문화도시 됐고요. 문화관광도시, 정원도시, 혁신산도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바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곧 대한민국의 100년 계획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자족비를 확충하는 길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눈물하실 것 같은데 올라가시면 물 한 모금 하시죠. 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주제로 직접 브리핑해 주신 최민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한적입니다. 세종시에 저처럼 결혼이지 여성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을 자랑한다면 일단 너무 완벽해요. 세종은 뭔가 약간 안전한 도시인 것 같아요. 청소년 센터 같이 다양한 활동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것도 청소년한테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가 시니어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시니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2명의 아이를 키워도 다자녀라고 하지만 저는 4명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많은 정책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또 협약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발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보람동 상인회에서 좀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 저하고 좀 보람동 상인회하고 상담 좀 하셔서 좋은 쪽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보람동 상권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습지가 많고 도심에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세종에서 살고 싶은데요.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전문성 있는 또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세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종시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세종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기업에서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학생들과 청년들과 기업 간의 소통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요즘에 힘들거든요. 도와주실 거는 따로 없어요.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좀 해주시고 또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래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시겠다고 광고는 많이 하세요. 어차피 도와주시는 거 대출 해주시는 거잖아요. 서류 좀 그냥 간편하게 해주셨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더 많아지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경쟁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에는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힘들고요. 지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저희 세종시에서도 자체적인 투자 펀드를 확보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여러 가지 새싹 기업들이 많이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체적인 세종시에서 육성을 하는 그런 투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많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종에는 시험 끝나거나 쉬고 싶을 때 청소년들이 딱히 갈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은흥동 거리처럼 청소년을 위한 거리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지? 다른 분도 하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그렇지. 더워서 그런가요? 여기저기